지난 3월 31일에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신의 첫 재판에 나와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3시간 가까이 진행된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 측은 검찰 수사로 확보된 증거도 모두 인정하지 않아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과 40년 지기 최순실 씨가 나란히 앉아 재판을 받았습니다. 최 씨 측 이경재 변호사를 사이에 두고 앉은 두 사람은 재판 내내 자신들의 변호사와 의견을 교환할 뿐 서로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동화마을에서 열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8주기 추도식에 역대 가장 많은 추모객이 함께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참여정부를 뛰어넘어 나라다운 나라로 꿈을 확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사업을 전면 재감사하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 감사원 측이 절차상 대통령의 구두 지시만으로는 감사를 시작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나서서 향후 감사 여부가 주목됩니다. 영국의 맨체스터 경기장에서 발생한 대형 폭발 사고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자살폭탄 테러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어린이를 포함한 22명이 숨졌고 약 60명이 다친 것으로 전해지는데 한국인 피해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와 8차선 도로 사이에 광장을 만들었지만 걸어서 접근할 수 있는 육교는 하나뿐이고 제대로 된 주차 공간도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시 예산 560억 원을 투입해 만든 광장이 개장 한 달여 만에 시민들의 외면을 받고 있는데요. 밀착 카메라에서는 막대한 세금을 쏟아붓고도 관리와 설계를 제대로 하지 못해 발길이 끊어진 현장을 고발합니다. 에너지를 쓰던 자동차가 수소로 에너지를 만드는 시대로 현대자동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나간 53일이 많은 사람들에게 더 길게 느껴진 것은 그동안 한국 사회가 겪어낸 변화가 그만큼 다양하고 극적이어서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구치소 생활 53일 만에 처음으로 세인 앞에 나타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입장이 바뀐 것은 예상대로 전혀 없었습니다. 피고인으로 처음 법정에 선 박 전 대통령은 18개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오늘 박 전 대통령은 첫 재판이 진행된 3시간 내내 정면을 응시하면서 함께 출석한 최순실 씨에게도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먼저 오늘 출석 장면 공개부터 법정 안의 상황까지 임지수 기자가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호송차에서 내립니다. 지난 3월 말 구속된 지 53일 만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카메라에 잡힌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영치금으로 산 플라스틱 집게핀으로 머리를 올려 고정했습니다. 옷은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을 때 그리고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을 때와 마찬가지로 남색 계열의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이기 때문에 사복을 입을 수 있는 겁니다. 이어서 지하 구치감에서 대기하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법정 옆 대기실로 올라왔습니다. 오전 10시를 넘겨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나오라고 하자 박 전 대통령이 법정으로 들어섰습니다. 이때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측 변호인 전체가 일어나 몽례로 박 전 대통령에게 인사합니다. 잠시 뒤 공범으로 지목된 최순실 씨가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이 바로 옆에 앉을지 여부가 주목됐지만 둘 사이에 최 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가 앉았습니다. 둘은 국정농단 사건이 터진 뒤 처음 만났지만 재판 내내 한 번도 시선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시작된 뒤 재판장이 직업과 주소를 묻자 박 전 대통령은 무직이라고 답한 뒤 삼성동 자택 주소를 말했습니다. 뒤이어 검찰 측이 공소 사실을 설명한 1시간 30분가량 박 전 대통령은 검찰 측이 앉아있던 정면을 미동 없이 응시했습니다. 최순실 씨가 자신을 언급하며 울먹거리기도 했지만 박 전 대통령은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가끔은 종이컵에 든 물을 마시며 유영하 변호사와 짧게 상의를 하기도 했지만 무표정한 얼굴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3시간 동안 이어진 재판을 마친 뒤에도 박 전 대통령은 들어올 때와 같은 표정으로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53일 만에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낸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발언한 내용은 매우 간단했습니다. 변호인과 같은 입장이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입장은 물론 혐의 전체를 부인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변호인 입장과 같습니다.
3시간가량 진행된 재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신의 혐의에 대해 내놓은 말입니다. 재판장인 김세윤 부장판사가 공소장을 전부 읽어봤는지 그리고 변호인이 전면 부인한다는데 이에 동의하는 건지를 묻자 박 전 대통령은 직접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결국 모든 혐의를 부인한다는 겁니다. 앞서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검찰 공소 사실에 대해 추론과 상상에 의한 것이라며 모든 혐의를 부인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최순실 씨와의 뇌물죄 공모 관계를 부정했습니다. 삼성 등 대기업으로부터 592억 원대 뇌물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이 어떻게 함께 범행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검찰 공소장에 없다는 겁니다. 최 씨가 받은 뇌물이 곧 박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이라는 경제공동체 개념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에겐 범행 동기가 없었다고도 했습니다. 미르와 K스포츠재단이 받은 출연금은 애초에 박 전 대통령이 쓸 수 없는 돈이라는 논리입니다. 정호성 전 비서관 등을 통해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역시 최순실 씨의 의견을 구했던 것일 뿐이었다고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짧은 한마디가 나온 뒤 김 부장판사는 추가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추후에 말씀드리겠다고 한 뒤 재판 내내 말을 아꼈습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네, 그러나 검찰은 오늘 재판에서 국민 주권주의와 법치주의를 심각히 훼손했다면서 박 전 대통령 측을 향해서 각을 세웠습니다. 오늘은 검찰 특별수사본부 검사들만 나왔지만 박 전 대통령 뇌물 사건이 최순실 씨 사건과 병합된 만큼 앞으로는 검찰과 특검의 검사들이 함께 법정에 설 전망입니다. 심수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재판에서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소 사실을 설명하는 데만 1시간을 썼습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소환 조사와 구치소 조사를 담당한 이원석 중앙지검 특수 1부장 검사가 먼저 나섰습니다. 이 부장 검사는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를 향해 사사로운 이익 추구를 위해 적법 절차를 무시하고 국민 주권주의와 법치주의를 심각히 훼손했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전직 대통령이 법정에 서는 모습은 불행한 역사의 한 장면일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법치주의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 동안 방대한 증거 자료를 확보했고 엄정하게 법리를 검토했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또 지난해 1기 특별수사본부 당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수사 혐의도 이미 착수했었다고 공개했습니다. 미르와 K스포츠재단 출연금 외에 따로 돈을 낸 삼성과 롯데, SK그룹에 대해 뇌물 공여를 의심했고 박영수 특검팀이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뇌물 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것처럼 검찰도 같은 판단을 하고 있었다고 강조한 겁니다. 검찰은 또 이용호 게이트 특검이나 디도스 특검 등 특검과 검찰이 함께 공소유지한 전례도 언급했습니다. 특검이 먼저 기소한 최순실 씨 뇌물 사건과 박 전 대통령 사건을 병합할 필요성을 강조한 겁니다. 결국 재판부가 두 사건을 합쳐서 재판을 진행키로 결정하면서 다음 뇌물 공판에선 검찰과 특검의 검사들이 함께 법정에 나와 혐의 입증을 위한 협공에 나설 전망입니다. JTBC 심소희입니다. 오늘 재판에서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은 날카롭게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이 검찰의 돈봉투 만찬 사건을 언급하자 검사들은 여기는 정치법정이 아니라고 맞받아치기도 했습니다. 최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재판이 시작되자 검찰이 제출한 증거 중 상당수가 언론 보도였다며 공격에 나섰습니다. 유 변호사는 대한민국 검찰이 언제부터 언론 기사를 증거로 제출했는지 되묻고 싶다며 이를 검찰의 돈봉투 만찬 사건에도 적용하면 얼마든지 기소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순실 씨 측 이경재 변호사도 최 씨를 고발한 시민단체가 검찰도 뇌물 혐의로 고발했다며 거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원석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장 검사는 언론 기사에 의해 법리를 적용할 수 있는 정치법정이 아니라며 반박했습니다. 또 수사 당시 언론 기사를 단서로 압수수색과 증거 분석 등을 통해 혐의를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부장 검사는 정치적인 판단으로 기소한 게 아니라며 법률가로서 법과 원칙 외에는 다른 것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예, 법원은 다음 주부터는 일주일에 3차례씩 재판을 열어서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앞으로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 취재 기자와 함께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이서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매주 3차례씩 그러면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 출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는 목요일 재판까지 주 2회로 마무리가 되고요. 예. 다음 주에는 월요일, 화요일, 또 목요일 주 3회 재판을 하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검찰 측이 오늘 제안을 한 대로 월요일과 화요일마다 뇌물 혐의 재판을 하고 나머지 하루는 다른 혐의 재판을 하는 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큰데요. 재판부는 앞서 준비기일 때 주 4회 재판을 할 수도 있다라고 했고 오늘도 주 4회 재판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나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가 반대 의견을 내서 일단 다음 주는 주 3회로 정해진 겁니다. 주 4회라면 뭐 사실 매일 여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데 이렇게 빠르게 진행하는 이유 뭐라고 봐야 될까요? 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18가지이지 않습니까? 근데 박 전 대통령은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예. 재판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요. 오늘만 해도 유영하 변호사는 대부분의 증거에 부동의한다고 했습니다. 검찰과 특검이 제출한 이 진술조서 대부분을 못 믿겠으니 이 100명은 좋게 넘는 사람들을 법정 증인으로 불러서 다시 물어보자는 얘기고요. 예. 또 12만 쪽의 수사 기록 중 상당수도 일일이 검토를 다시 해보자는 겁니다. 탄핵 당시 지연 전략을 썼던 것처럼 이 매우 오랜 기간 재판을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가 됩니다. 예. 게다가 지금 구속 기간은 1심 6개월입니다. 그래서 6개월이 넘으면 석방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 뭐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그래서 더 빨리 진행하려고 하는 측면이 있겠죠. 네, 맞습니다. 4월 17일에 박 전 대통령이 구속 기소가 됐으니까 10월 17일까지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은 박 전 대통령을 석방을 해야 하는 겁니다. 예. 그 전에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주 3, 4회 집중 심리가 불가피한 건데요. 국정농단 사건의 다른 피고인들의 경우는 청문회 위증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를 해서 이 구속 기간을 연장하곤 있습니다. 근데 박 전 대통령도 6개월 뒤 구속 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은 추가 수사를 통해 새로운 혐의로 추가 기소를 해야만 합니다. 예, 지금 국정농단 사건의 다른 피고인들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나올 때까지 계속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대목 역시 법원이 이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을 신속히 진행하려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예. 최순실 씨,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 장시호 씨 등 수많은 이 공범들과 또 박 전 대통령 측의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 부회장도 모두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선고가 돼야 하기 때문인데요. 박 전 대통령 재판부는 이들의 재판 기록들을 참고해서 반복되는 부분은 최소화하는 식으로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할 방침입니다. 예. 자, 박 전 대통령하고 최순실 씨는 앞으로 재판에 어떤 전략으로 임할 건지 오늘 뭐 대략 좀 나타나긴 했습니다만. 예, 오늘 유영하 변호사가 밝힌 입장으로 추론을 해보면요. 예. 박 전 대통령은 어떤 지시도 한 바가 없고 최순실 씨와 공모한 바도 없다로 정리할 수 있어 보입니다. 예. 알아봐라, 의견을 한번 들어봐라,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 정도로 박 전 대통령은 말을 했을 뿐인데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 등 참모진들이 과잉 충성을 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참모진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전략을 보이고 있는 건데요. 예. 삼성 등이 뇌물죄는 최순실 씨와 공모를 한 바가 없다면서 최 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전략을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최 씨는 오늘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은 아무런 죄가 없다, 죄인은 나다라는 식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 씨가 박 전 대통령 혐의를 덮어쓰려는 것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오긴 했지만 예. 하지만 이어서 최 씨가 이 박원호 승마협회 전 전무 등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발언을 했기 때문에 최 씨 역시 그동안 보인 것처럼 책임 전가, 전면 부인의 기조를 예.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사람 다 그런 전략을 세운 모양이네요.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검찰이 이걸 어떻게 이제 돌파해낼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서준 기자였습니다. 구속되기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검찰과 법원을 오갈 때마다 대통령 경호실의 삼엄한 경비는 물론이고 경찰의 교통 통제까지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구속 수감되면서 경호의 주체가 교정당국으로 넘어갔고 다른 수형자와 같은 대우를 받은 겁니다. 김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이른 아침부터 서울 구치소 앞에서 태극기를 흔듭니다. 오전 8시 40분 박근혜 전 대통령을 홀로 태운 미니버스가 서울 구치소를 출발합니다. 그런데 지난 3월 30일 구속영장 실질심사 출석, 그리고 이튿날 구치소 수감 때와 달리 경호실 차량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의 전면 교통 통제도 없었습니다. 파면 대통령에 대해서도 경호실이 경호를 제공하는 게 원칙이지만 구속 수감되면서 경호 주체가 서울구치소로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오늘 호송에 대해 교정당국은 다른 수용자와 형평성을 고려했고 교통안전을 위한 경찰의 협조 정도면 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을 태운 호송버스는 인도건역과 우면산 터널 등을 통과하면서 출근 차량들과 함께 교통 신호체계에 따라 이동했습니다. 30분 정도 이동한 호송차는 박 전 대통령이 소환 조사를 받은 서울중앙지검을 거친 뒤 법원으로 들어갔습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오늘 법원 앞에서는 친박 집회도 열렸습니다. 지난 3월에 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됐을 때와 비교하면 인원은 10분의 1 정도로 줄었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에서 집회에 참석한 정광용 박사모 회장은 10분 만에 자리를 떠났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탄핵은! 탄핵은! 지난 3월 21일 서울중앙지검 앞 인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 1,500명이 모였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소환된다는 소식을 듣고 온 겁니다. 그로부터 2달이 지났습니다. 첫 정식 재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법 인근에는 지지자 150명이 모였습니다. 친박단체들은 전날부터 박 전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자며 대대적인 동원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참가자는 10분의 1로 줄어든 겁니다. 참가자들은 박 전 대통령이 무죄라며 석방하라고 주장했지만 구호 소리는 2달 전 새 과시를 하던 때보다 현저히 약했습니다. 매번 친박 집회를 지휘해오던 정광용 박사모 회장도 발언을 짧게 마친 뒤 10분 만에 자리를 떴습니다. 마지막 남은 지금 현재 소원이 있다면 제가 들어가고 대통령님께서 나오셨으면 그것이 제 소원입니다. 앞서 경찰이 탄핵 선고 당일 폭력 집회를 이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대외 활동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됩니다. JTBC 신진입니다. 네, 탄핵된 전임 대통령이 처음으로 법정에 선 오늘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8주기였습니다. 봉하마을에서 열린 추도식에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보고 싶지만 임기 동안 가슴에만 간직하겠다면서 앞으로 재임 기간 동안은 참석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공식 발표한 건 당시 문재인 전 비서실장이었습니다. 조금 전 9시 30분경 돌아가셨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가족들 앞으로 짧은 유서를 남기셨습니다. 오늘은 대통령으로서 봉하마을을 찾아 헌화를 했습니다. 인사말에서도 비교적 밝은 표정으로 그리움을 표시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도 오늘만큼은 여기 어디에선가 우리들 가운데서 모든 분들께 고마워하면서 야, 기분 좋다 하실 것 같습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노무현의 꿈은 깨어있는 시민의 힘으로 부활했다며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인사말을 마치며 남은 임기 중에 더 이상 추도식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이 자리에 참석하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일 것입니다. 반드시 성공한 대통령이 되어 임무를 다한 다음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추도식에는 노 전 대통령 가족을 비롯해 노무현 재단 이사장인 이해찬 전 총리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모두 참석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추도식이 열린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은 추모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을 기리고 현직 대통령을 가까이에서 보려는 시민들이 함께했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노란색 풍선과 하얀 국화를 든 추모 행렬은 이른 아침부터 길게 이어졌습니다. 3,000대 규모의 봉하마을 인근 주차장은 이미 오전 9시쯤 가득 찼습니다. 추도식 무대가 마련된 생태문화공원에 준비된 의자는 3,000석이었지만
검색대를 통과한 시민이 15,000명에 달해 서서 보는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아이 조퇴시키고 왔는데 아이한테 산 역사를 이렇게 가르쳐주게 돼서 진짜 저도 잘 온 것 같아요. 추도식이 거행되는 동안 눈시울을 붉히는 추목의 모습이 곳곳에서 보였습니다. 하지만 1,004마리 나비를 날리거나 추모 공연, 연설 도중에 환호와 박수가 터지는 등 엄숙한만을 고집하진 않았습니다. 추도식이 끝난 이후에도 헌화대에서 추모하기 위한 시민 행렬은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선 처음으로 추도식에 참석하면서 경호도 한층 강화됐습니다. 노무현 재단은 오늘 하루 봉화마을에 5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몰렸다고 추계했습니다. 전례 없는 인파에 봉화마을 입구 3km 전부터 정체가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영국의 대표적인 콘서트장이기도 한 맨체스터 경기장에서 대규모 폭발이 일어나 어린이를 포함해 최소 22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종일 속보가 이어지고 있지만 한국인의 피해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는 테러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먼저 정혜성 기자입니다. 미국 팝 가수 아리아나 그란데의 공연이 끝날 무렵 큰 폭발음이 2차례 이어졌습니다. 맨체스터 아레나 공연장을 찾은 관객 2만 명이 비명을 지르며 출구를 찾아 도망쳤습니다. And all I could hear was screaming, people crying, everyone was just running everywhere. It was completely madness. 공연장 출구에서 빅토리아 역으로 연결된 밀폐된 공간에서 폭발물이 터지면서 더욱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현재까지 22명이 숨지고 약 60명이 다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팝가수 공연에 몰린 10대들의 피해가 컸고 사망자 중엔 아이들도 포함됐습니다. 아직 행방불명된 관객들이 많아 SNS엔 가족과 친구들의 생사를 확인해달라는 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대사관 측은 한국인 피해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폭발물을 터뜨린 용의자는 현장에서 사망했고 신원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네, 이번 폭발 사건은 무고한 시민들을 노렸습니다. 런던 의사당 근처에서 있었던 테러 이후 2달 만에 벌어진 참사입니다. 수법이 잔인하고 공연장을 노렸다는 점에서 또다시 일상으로 테러 공포가 번지고 있습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용의자가 사용한 폭발물은 이른바 못폭탄입니다. 대량 살상을 목적으로 폭발물에 못과 볼트 등 파편을 넣고 인명피해를 극대화한 겁니다. 2013년 보스턴 마라톤 테러와 지난해 벨기에 브뤼셀 테러 때 사용된 폭탄과 같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못폭탄을 이용해 사람들이 밀집한 공간에서 자살폭탄 테러를 저지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We believe the attacker was carrying an improvised explosive device which he detonated, causing this atrocity. 단독 범행으로 보이는 가운데 아직까지 배후를 자처한 세력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프랑스와 독일의 트럭 테러에 이어 민간인을 노린 소프트 타깃 공포가 확산할 조짐입니다. 2015년 파리 바타클란 콘서트 총기 난사와 같이 공연장을 노렸다는 점도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최근 이슬람 국가 IS는 영상을 통해 여러 국적의 대원들에게 고국에 돌아가 범행을 저지르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본거지인 중동 지역에서 수세에 몰리면서 유럽에서 소프트 타깃 전술을 강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올여름 유럽에서의 테러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달 초 자국민의 여행주의보를 내렸습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오늘 오후 4시쯤 강원도 철원의 최전방 지역 상공에서 미확인 비행차가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경고 방송과 경고 사격을 실시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무인기일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추가 분석 중이라며 비행체가 레이더에서 사라진 철원 지점을 수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4대강 사업에 대한 전면 재감사를 어제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감사원은 당장 감사에 착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지시만으로 감사를 할 수는 없다는 건데 일각에서는 박근혜 정부 시절 임명된 감사원장의 의중이 반영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왔습니다. 안지현 기자입니다.
감사원은 청와대가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 지시를 발표했지만 당장 감사에 착수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 이유로 절차상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원 법과 규정에 감사 착수 요건이 정해져 있는 만큼 공식적인 절차를 기다려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토부나 환경부 등 관계장관의 공익감사 청구나 국무총리의 감사 요구 등 공식 절차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감사원은 이런 요청이 없어도 자체적으로 직권감사를 할 수는 있습니다. 때문에 청와대의 4대강 감사 지시에 대해 감사원이 부정적인 입장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황찬현 감사원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3년 12월 임명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40개 국내 환경단체 모임인 한국환경회의는 내일 기자회견을 열고 4대강 공익감사 청구서를 감사원에 접수할 예정입니다. JTBC 안지연입니다. 22조 원이 투입된 4대강 사업은 예산 편성부터 건설사 담합 그리고 환경 파괴까지 수많은 법적 문제를 일으켜왔습니다. 각종 부작용을 낳았지만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법적 책임을 진 공무원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반면에 이 4대강 사업으로 포상을 받은 공무원은 수백 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지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4대강 사업이 완공된 2011년 10월,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 관계자 416명에게 훈장과 표창 등을 수여했습니다. 2달 뒤인 12월엔 다시 416명에게, 임기 말인 2012년 6월엔 320명에게 추가로 상을 줬습니다.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 4대강 사업으로 정부 포상을 받은 사람은 1,152명에 달합니다. 비슷한 규모의 국책 사업인 경부고속철도 사업에 대한 정부 포상자의 5배 수준입니다. 특히 4대강 포상자 중 절반이 넘는 632명이 한국수자원공사와 국토해양부 등 공공기관 소속이었습니다. 이 중 훈장과 포장 등 상훈을 받은 사람만 141명에 달했습니다. 반면 건설사 담합, 예산 편성 문제 등 4대강 사업에 제기된 문제에 대해 책임진 공무원은 없었습니다. 2013년 시민단체가 4대강 사업을 추진한 공공기관 관계자 58명을 고발했지만 검찰은 2년여 만에 재판에 넘기지도 않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2013년 7월 4대강 사업에 대한 세 번째 감사에선 건설사 담합이 드러나며 해당 건설사와 임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건설사들은 벌금을 내고 관련 직원들은 최고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것으로 마무리됐고 2015년 광복절 특사 때 특별 사면까지 받아서 입찰 제한까지 풀렸습니다. JTBC 김지아입니다. 4대강 사업이 남긴 또 하나의 골칫거리가 있습니다. 흙과 돌을 퍼낸 뒤에 내버려진 준설선들입니다. 특히 낙동강은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사업 도중에 침몰한 준설선들을 인양하는 작업도 이제서야 시작이 됐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경남 창녕과 의령을 잇는 낙동강 본류입니다. 이 수변공원엔 시뻘겋게 녹이 쓴 준설 자재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강 위로는 기름통과 폐유통이 실린 준설선들이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배가 침수되거나 파손될 경우 낙동강이 오염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류 지역 김해는 벌써부터 녹조가 들끓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 당시 태풍으로 가라앉은 준설선들 때문에 유속이 더 느려진 탓입니다. 침몰하거나 강변에 버려진 낙동강 폐준설선 17척이 5년째 방치되면서 기름 유출 사고가 빈번한데도 정부의 대책은 아니랍니다. 사유재산이라서 강제 방출이 어렵습니다. 시간은 좀 걸릴 겁니다. 다 매입해 철거하려면 400억 원 정도가 필요한데 예산을 확보할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결국 식수원이 오염될까 가슴을 졸이다 못한 김해 씨가 침몰한 배 3척만이라도 인양하겠다며 나섰습니다. 수중에서 선체를 자른 뒤 크레인으로 끌어내는 방식인데 남은 기름이 새어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환경단체가 현장 감시에 들어간 가운데 인양 작업에 들어간 비용은 모두 선주들에게 청구될 예정입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내일은 새 정부의 1호 인선인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청문회 자료 제출이 불성실하다면서 미리 인준 거부까지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인사청문위원들은 이낙연 후보자가 청문회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후보자가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핑계로 청문회법상 신상자료 제출 시한인 21일이 지나도록 범칙금 납부 내역이나 음주운전 기록 등을 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자유한국당 일각에선 청문회 보이콧 주장이 나오고 지도부에서도 인준 불가론을 언급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자료 제출마저 거부하며 무조건 인준해달라는 것은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는 오만한 행태이고, 이에 대해 총리실 측은 요구 자료가 워낙 많다 보니 시간이 걸린 것이라며 주요 자료는 거의 제출했다고 맞섰습니다. 충돌이 거세지면서 자유한국당은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까지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정태욱 원내대변인은 김 후보자가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때 헌법재판관 중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내는 등 헌법의 가치를 보호할 소장으로선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유한국당은 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면서 국회 청문회 일정 논의에도 참여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어제 세월호 안에서 비교적 온전한 유해가 발견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저희 뉴스룸은 가족들 확인과 또 동의를 거쳐서 이 유해가 일반인 미수습자인 이영숙 씨로 추정된다고 전해드리기로 했습니다. 이 씨는 제주도에서 일하는 아들을 만나러 세월호에 탔다가 참살당했습니다. 목포신항에서 취재 중인 이가혁 기자를 잠깐 연결하겠습니다. 이가혁 기자, 어제 선체 3층 선미에서 발견한 유해를 일반인 미수습자 이영숙 씨 추정 유해로 볼 만한 근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일단 유해 발견 위치가 3층의 배꼬리 쪽, 그러니까 선미 쪽의 객실 밀집 구역입니다. 목격자들이 이영숙 씨를 마지막으로 본 곳입니다. 또 해수부가 어제 온전한 형태라는 표현을 사용할 만큼 신체 대부분의 유해가 모여있는 상태로 발견이 됐습니다. 구명조끼 말고도 나일론 재질의 등산복 점퍼와 바지, 양말, 운동화를 착용한 상태 그대로 발견이 됐습니다. 특히 발견된 점퍼 색상이 분홍색으로 이영숙 씨의 마지막 모습이 담긴 선체 내부 CCTV 영상 속 모습과 동일합니다. 또 운동화의 색상과 브랜드도 이 씨가 착용했던 것과 같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옷 속에서는 이 씨의 신분증도 발견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단 저희 취재진은 이곳 목포신항 부두에서 계속해서 수색 작업을 지켜보고 있는 이 씨의 아들과 또 다른 미수습자 가족들의 확인과 동의를 거쳐서 이영숙 씨 추정 유해라는 말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예, 가족들이 이런 문제는 좀 민감하고 그런데 조심스럽기도 한데 아무튼 어렵게 좀 동의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 씨 추정 유해 수습은 오늘 오전에야 마무리가 됐다고 들었습니다. 지금은 부두 내 안치실로 옮겨진 상태죠? 그렇습니다. 무너져 내린 자재에 유해 일부가 깔려 있어서 이를 치우는 작업을 거쳐서 오늘 오전에 유해 수습을 완료했습니다. 오후 2시에는 배 안에서 유해를 관에 담아서 부두 안에 마련된 안치실로 옮기는 운구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세월호 침몰 1133일 만에 비로소 다시 배 밖으로 나오게 된 겁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인데요. 선체에서 이 운구가 끝나는 안치실까지의 거리는 200m 정도 거리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고인에 대한 예를 갖추는 차원에서 미수습자 가족, 또 해수부 관계자, 수색 작업자들이 일단 수색을 멈추고 운구 절차를 도열한 상태에서 지켜봤습니다. 유해 일부는 먼저 국과수로 보내져서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DNA 분석 작업이 시작되면 최종 신원 확인도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오늘 또 다른 유해 발견 소식은 없는지요? 네, 오늘 배 3, 4층의 6개 구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수색이 진행됐는데 앞서 말씀드린 배 3층 선미 이곳을 말고는 추가로 유해가 발견됐다는 소식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또 역시 세월호가 침몰한 바닷속에서는 어제부터 수중 음파 탐지기, 소나라고 불린 그 기기를 통해서 해저면에 있을지 모르는 유해나 또 유실물을 찾는 작업을 벌였지만 오늘 새롭게 발견됐다는 소식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예, 목포신항의 이가혁 기자였습니다. 킹왕짱, 단원고 이해봉 선생님의 별명이었습니다. 그는 기울어져가는 배에서 아이들을 구하는 데에도 킹왕짱이었습니다. 10명 이상을 구해냈으니까요. 그러나 자신은 살아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다른 학생들을 더 구하기 위해서 배 안으로 들어갔던 단원고 2학년 5반 이해봉 선생님의 유류품이 발견돼서 가족들의 마음을 저리게 했습니다. 이상엽 기자가 현장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남색 야구 점퍼가 찢어지고 삭은 채 돌아왔습니다. 함께 발견된 지갑 안에는 단원고 명의로 된 법인 카드와
공무원증도 있습니다. 지난 6일 세월호 4층에서 발견한 단원고 2학년 5반 담임 이혜봉 교사의 유니폼입니다. 이 교사는 세월호 침몰 당시 배 난간에 매달려 있던 학생 10명의 탈출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미처 밖으로 나오지 못한 제자들을 더 구하기 위해 다시 안으로 들어갔다가 끝내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참사 2달 전인 2014년 2월 단원고에 부임해 6년차 젊은 교사로 막 꿈을 펼치려던 참이었습니다. 첫 수업 때 바다 해와 봉황 봉자를 사용하는 자신의 한자 이름에 따라 바다의 왕이라고 유머 섞인 소개를 하며 학생들에게 다가서려 했던 친구 같은 선생님이었습니다. 취재진 연락으로 유류품 발견 소식을 접한 이 교사의 아내는 3년이 지난 지금도 마치 어제처럼 아프다며 미 수습자 모두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세월호는 3년 만에 무트로 올라왔지만 가족들의 아픔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JTBC 이상엽입니다. 자, 이 얘기를 어떻게 들으실지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도 높게 평가했고 생존 한국인 위안부 70%가 현금을 지급받았다. 이것이 일본이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의 위안부 합의 개정 권고를 반박하면서 내세운 논리입니다. 결국 10억엔 출연하는 것으로 일본의 책임은 다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정은 특파원입니다.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지난 12일 보고서입니다. 위안부는 제2차 세계대전 중 성노예 제도의 희생자다. 한일 합의는 피해자 명예회복과 배상, 재발 방지가 불충분하다며 합의 개정을 권고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성노예는 사실에 반하고 부적절하다는 반론문을 22일 유엔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제 연행을 부정한 아베 총리의 발언을 그대로 옮긴 겁니다. 政府としてはこれまでに政府が発見した資料の中には軍や官憲によるいわゆる強制連行を直接示すような記述は見当たらなかった。その立場には全く変わりがない。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을 확인한 한일 합의는 당시 한국 출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미국 정부 등 국제사회가 높이 평가했다고 못 박았습니다. 합의에 따라 10억엔을 보냈으며 생존 피해자의 70%가 현금을 받았다고도 했습니다. 2015년 박근혜 정부와 맺은 위안부 합의로 모든 문제가 끝났다는 일본의 주장은 문재인 정부의 재협상 요구를 차단하고 국제사회의 비판도 피해가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도쿄에서 JTBC 이정원입니다. 인공지능 알파고가 다시 한번 인간에게 충격파를 던졌습니다. 세계대회 2관왕인 중국 커제 구단과 첫 대결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알파고는 작년 3월 이세돌 구단과의 대결 때보다 훨씬 더 강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주정환 기자입니다. 중국 커제 구단은 지난해 3월 이세돌은 인간 대표의 자격이 없다며 나라면 다를 것이라고 독설을 날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알파고와 첫 대결에서 흙을 잡은 커제는 철저한 실리 작전을 들고 나왔습니다. 먼저 확실한 집을 차지한 뒤 상대의 모양을 깨뜨린다는 구상인데 알파고에겐 통하지 않았습니다. 초반부터 승기를 잡은 알파고는 커제의 맹추격에도 전혀 빈틈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알파고는 커제의 한 집 반 승리를 거뒀습니다. 더 크게 이길 수도 있었지만 불확실성을 피하고 확실하게 이기는 길을 선택한 결과입니다. 세계대회 2관왕을 자랑하는 커제는 알파고의 2배 정도로 많은 시간을 썼지만 역부족을 인정했습니다. So, huge respect to Kuje for playing such a great game and pushing AlphaGo to its limits. 커제와 알파고는 25일과 27일까지 총 3차례 대결할 계획이지만 대다수 전문가들은 알파고의 3대0 압승을 예상했습니다. JTBC 주정환입니다. 이세돌은 인류 바둑 기사의 대표 자격이 없다. 알파고가 나를 꺾을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자신만만했던 커제도 결국 알파고 앞에 첫 판부터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늘 대국을 지켜본 국제 바둑계는 이제 알파고의 수가 계산이 아니라 예술 수준으로 올라섰다. 이런 평가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바둑 국가대표팀 목진석 감독과 잠깐 좀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목 감독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중계를 하시기도 했습니다. 이미 그 알파고의 승리가 좀 점쳐졌기 때문에 사실 이긴 게 그렇게 놀랍진 않은데
그 실력을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얼마나 강력해진 걸까요? 작년에 비해서 좀 실수가 줄어든 게 느껴지고요. 작년에는 사실 좀 화려한 수법이라든지 좀 깜짝깜짝 놀라는 수들이 나왔다면 이번 알파고는 좀 화려하진 않지만 좀 더 이 상대를 압박해오는 느낌이랄까요? 쉽게 들어오면서도 상대로 하여금 힘을 못 쓰게 만드는 그런 수법들이 돋보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경기 내내 알파고가 뭐랄까 좀 몰아세우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는데. 네. 그 이세돌 구단하고 작년에 대구 준비할 때 왜 저 알파고가 인간 기사들이 뒀던 기보를 다 그 막대한 양을 학습해서 나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번엔 아예 기보를 보지 않았다는데 그건 어떤 얘기입니까? 사실 그런 설이 있었는데 사실은 인간 대국 이 16만 판을 공부를 한 다음에 습득을 한 다음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에 자가학습이라고 하죠. 알파고끼리 끊임없는 대국을 통해서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 기보를 아예 배제한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얼핏 드는 생각이 뭐 이 정도라면 내년부터는 인간 바둑 기사들하고는 더 이상 게임은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프로 바둑 기사들 경우에 그 입장에서 보자면 이게 점점 뭐 희박해지는데 이게 가능성이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회의감이 좀 들 것 같은데. 네, 저희 프로 기사들 입장에서도 이 인공지능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는 것은 이제 점점 힘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있는데 그래도 이 계속해서 높은 레벨의 바둑을 볼 수가 있고 사실 이 인간의 레벨에서는 도달할 수 없는 경지에 인공지능이 이르렀기 때문에 저희 인간 기사들 입장에서도 좀 더 이 높은 곳에 도달할 수 있는 높은 레벨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다는 것을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승부 차원에서만 본다면 조금 회의감이 드는 것도 사실이지만 인간이 더욱더 이제 바둑에서 더 발전할 수 있다 이런 좀 희망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자, 25일하고 27일에 커제 구단과 2번 더 대국이 남아있긴 하지만 사실 그보다 더 관심이 가는 것은 26일 그 사이에 있는 단체전 그러니까 기사 5명이 팀을 이루어서 알파고하고 대국을 치르는데 이게 이제 인간 복식이죠. 그러니까 알파고는 혼자 하지만 이거는 좀 이길 가능성이 있을까요?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네, 이것도 이제 이 상담기라고 해서 이 5명이 좀 머리를 맞대고 좋은 수를 짜내고 알파고를 상대하는 방식인데요. 이게 팀워크가 잘 맞는다면 한 사람이 두는 것보다 좀 더 좋은 내용을 둘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5명이라면 좀 의견이 엇갈릴 수도 있고 또 팀워크가 안 맞을 수도 있고 해서 팀워크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 5명의 기사들의 장점을 잘 발휘를 할 수가 있다면 좀 더 좋은 내용 또는 근접한 승부를 펼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역시 예측은 그래도 알파고에게 승리를 거두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 5명의 커제 구단은 안 들어가죠? 네네, 커제 구단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 제가 이거 옛날에 70년대에 그 조지 포먼이라는 프로건투 선수가 5명을 차례로 눕히는 그런 경기를 본 기억은 있지만 그 이후에 이런 경기는 정말 처음 봅니다. 아무튼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아무튼 그렇다면 결국 이세돌 구단이 작년에 알파고에게 거둔 1승이 인간의 마지막 승리가 될 가능성 그렇게 봐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이세돌 구단의 승리가 마지막 승리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뭐 물론 2국과 3국 남아 있어서 지켜봐야 되겠지만 승리를 거둘 가능성은 좀 희박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한번 뭐 지켜보도록 하죠.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바둑 국가대표팀의 목진석 감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앞으로 금융소득이나 주택 임대소득이 많을수록 세금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소득이 많은 만큼 세율이 높아지게끔 세금 제도를 손보겠다고 했습니다. 이태경 기자입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21일 지명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분리과세를 종합과세로 전환해 실효세율을 높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소득에 관계없이 똑같은 세율을 적용받는 분리과세 혜택을 줄이는 대신 소득이 많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는 종합과세 적용 대상자를 늘리겠다는 얘기입니다. 배당, 이자 등에 붙는 금융소득 과세가 대표적입니다. 현재는 연 2천만 원을 넘는 소득에 대해서만 최대 40%의 종합과세를 부과하고 연 2천만 원 이하 소득에 대해선 이보다 훨씬 낮은 14%의 분리과세를 매기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해 자체 세법 개정안을 통해 분리과세 세율을 17%로 올리겠다고 했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는 정의당 대선 공약이었던 분리과세 대상 축소 방안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세금을 내지 않는 연 2천만 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자도 2019년부터는 소유한 집이 두 채인 경우 연 14%의 세금을 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4년부터 두 차례에 걸쳐 4년간 세금 부과 시기가 미뤄졌는데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은 미루지 않고 시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전문가들은 분리과세를 축소하는 건 조세 형평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옳은 방향이지만 은퇴 뒤 금융소득이나 임대소득만으로 노후를 꾸리는 중산층의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세심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JTBC 이태경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비정규직 제로 시대에 발맞춰서 기업들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발표를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처우 개선에 대한 논의는 뒷전이고 생색만 내려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최근 한국시티은행의 300여 명 정규직 전환 발표는 비정규직 제로 시대에 발맞춘 조치로 관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노조의 평가는 다릅니다. 한정적인 전환 및 점포 폐쇄 문제로 노사 간 협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사측이 이를 홍보에 악용했다는 겁니다. 원격직 근무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게 될 텐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나 어떤 노력 이런 게 전혀 없이 이에 대해 은행 측은 원격 근무 지원안이 이미 마련돼 있다는 입장입니다. SK브로드밴드의 하청업체 노동자들도 최근 자회사 정규직 전환 소식에 마냥 환영할 수만은 없는 처지입니다. 동종업계에서 이를 이미 시행했지만 실질적인 근무 조건은 나아지지 않았던 선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유통업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트, 백화점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직원은 고용이 보장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정규직이지만 이들은 자신을 비정규직이라 말합니다. 임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차별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저희는 정규직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전문가들은 노동 조건을 반영해 정규직을 세분화하는 등의 정책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삼성그룹이 과거 위장 계열사를 운영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김상조 위원장 내정자가 삼성을 비롯한 4대 재벌에게 보다 엄격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밝힌 직후라 더 주목됩니다. 조민근 기자입니다. 삼성의 위장 계열사였다는 의혹에 공정위의 조사를 받고 있는 회사는 사무종합건축사 사무소입니다. 1976년 설립 이후 주로 삼성 계열사들의 건축 설계를 맡아오다 2014년 삼성물산에 인수됐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인 경제개혁연대는 이 회사가 설립 당시부터 삼성의 위장 계열사였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지난해 10월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건설사가 설계사무소를 소유하지 못하게 한 규제를 피하기 위해 차명주주를 두고 당국에도 계열사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기업이 계열사 관련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것이 확인되면 공정위는 벌금 부과는 물론 대주주를 검찰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9월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이 같은 혐의로 고발되기도 했습니다. 조사를 요청한 경제개혁연대는 김상조 공정위 위원장 내정자가 소장으로 있던 곳입니다. 이 때문에 한편에선 이번 조사가 김 내정자가 강조한 4대 재벌에 대한 집중 감시의 일환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상위 그룹에 집중해서 법을 엄격하게 집행하는 것이 그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고 공정위와 같은 시장감독기구는 광범위한 재량권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김 위원장의 내정 이전부터 조사해온 사안이며 다른 신고 사건과 같은 절차로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조민근입니다. 한반도 기온이 꾸준히 오르다 보니까 아열대 기후가 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추세라면 열대 과일은 많아지겠지만 지금 농가에서 재배하는 작물은 상당수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발빠른 대응이 필요해졌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고추의 겉이 바짝 말라 갈색이나 검은색으로 변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고온 현상과 국지성 호우 때문에 급속히 번지고 있는 고추 탄저병입니다. 우리나라 평균 기온은 2000년을 기준으로 2050년엔 3.2도, 2100년에는 6.4도 이상 오를 전망입니다. 이대로라면 30년쯤 후엔 배추는 속이 차지 않고
고추 수확량은 지금의 10% 선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쌀 생산 전망도 어둡습니다. 지구 온난화에 따라서 2090년도에는 약 40% 정도까지 수량이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늘과 양파 같은 노지 작물도 재배가 어려워질 수 있어 품종을 개량하거나 새 품종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농촌진흥청이 극한 재배 환경 조건을 인공적으로 재현하는 연구시설을 마련한 이유입니다. 연구시설에선 온도와 인공광선, 이산화탄소 농도 등을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맞게 재현할 수 있습니다. 이 실험동에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간당 50mm까지 인공비를 내릴 수 있는 시설도 갖춰 기상이변 상황에서의 작물 생육 환경을 알아볼 수 있게 했습니다. 이 시설은 앞으로 기후변화 대응 연구를 하는 연구소나 대학, 종자회사 등에도 개방될 예정입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김성근 감독이 갑자기 한화 감독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구단은 사의라고 발표했지만 사실상 경질로 풀이됩니다. 한화가 9위로 처진 데다가 최근 집단 난투극까지 휘말렸고 이 어수선한 과정에서 감독 퇴진 결정까지 내렸습니다. 오광춘 기자입니다. 몸에 맞는 공에 시비가 붙어 주먹질에 발길질까지 난투극으로 치달았던 승부에서 한화는 삼성에 역전패했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씁쓸해하던 김 감독의 모습이 결국 한화 사령탑으로선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오늘 한화 더가웃엔 김 감독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한화는 김 감독이 부임한 이래 2015년 6위, 지난해 7위로 한 번도 포스트 시즌에 오르지 못했고 올해도 9위로 내려앉았습니다. 김 감독은 경기 하나하나에 모든 것을 쏟아붓는 야구 철학으로 박수를 받았지만 동시에 투수 혹사 논란에 휘말리고 프런트와 갈등을 빚기도 했습니다. 한화는 도를 넘어선 몸싸움까지 치렀지만 최하위 삼성에 3연패를 당하자 김 감독과 이별을 선택했습니다. 김 감독의 퇴진이 결정난 날 한화는 집단 난투극으로 선발 비아누에바가 6경기, 외야수 정현석이 5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받았습니다. 악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한화는 일단 이상군 투수 코치에게 감독 대행을 맡겼습니다. JTBC 오광춘입니다. 오늘 밀착 카메라에서는 수백억 원의 세금을 들여 만든 공원을 보여드립니다. 큰 돈을 쏟아부은 만큼의 값어치를 하고 있을까요? 주민들은 누구를 위한 공원인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밀착 카메라 손광균 기자입니다. 이곳은 충청남도 천안시의 도솔광장입니다. 면적은 61,500제곱미터, 그러니까 축구장 8개 크기가 넘는데요. 주변이 경부고속도로와 8차선 도로로 닿아 있어 차를 가져오지 않으면 접근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광장에는 차를 몇 대나 세울 수 있을까요? 지상에는 장애인을 위한 전용 주차 공간이 8개 칸이 있고요. 나머지 차량들은 저렇게 지하에 차를 세워야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셔터문이 굳게 닫혀져 있습니다. 결국 일반 차량들을 정식으로 세울 수 있는 공간은 한 곳도 없다는 겁니다. 천안시는 2013년 푸른 숲을 늘리고 시민의 화합과 소통 공간을 제공하겠다며 광장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시공사가 부도나는 등 우여곡절 끝에 문을 열었지만 개장 후 한 달이 넘도록 지하주차장은 닫혀 있습니다. 걸어서 광장에 접근할 수 있는 육교는 한 개뿐입니다. 막은 이유를 몰라요. 일반 차량들이 와서 저기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하더라고요. 완공을 했다지만 안으로 들어가 봐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관리자의 허락을 받고 이용하라고 되어 있는 인공 암벽장입니다. 정작 관리자 번호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벌써 관리에서 손을 놓은 듯한 흔적도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지하주차장과 인공 암벽장이 이용을 할 수 없어서 문제라면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상태가 어떨까요? 남자 장애인 화장실 아닌데요. 이렇게 전기 온수기가 한쪽 벽에서 완전히 뜯어져 있습니다. 두 군데가 연결돼 있는데 한쪽이 떨어져 나와서 위태롭게 매달린 상태고요. 무게가 상당해 보이는 데다 전기로 이용되기 때문에 사람이 있을 경우에 떨어지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전기 온수기가 이렇게 떨어졌다는 것은 이미 지난주에 외부로 알려졌지만 아직도 고쳐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설계부터 사후 관리까지 문제점들이 드러난 이 광장에 천안시가 쏟아부은 돈은 565억 원입니다. 560억, 네. 좀 부실한 것 같아요. 엄청난 그게 우리 서민들이 볼 때는 엄청난 규모의
전체 사업비의 70% 수준인 400억 원 정도가 토지 보상액으로 쓰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혈세 낭비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 공사를 추진한 전임시장은 천안시에 아마추어 야구장을 만들면서 토지 용도를 변경해 지인에게 큰 보상금이 나가도록 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천안시는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광장 이용이 가능하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력이 배치되면서 바로 이렇게 오픈할 예정이고요. 인공 암벽장은 준공해서 관련 부서로 이관 중에 있기 때문에 이용이 바로 되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거금을 들여 만들고도 관리를 하지 않아 피해가 주민들에게 이어지는 사례는 또 있습니다. 570억 원을 넘게 들여 5년 가까이 공사한 생태하천입니다. 하지만 생태하천이란 이름에 맞지 않게 물고기 떼들이 죽어서 떠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과 환경단체는 하천 주변의 공장과 축사에서 나오는 오폐수를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 제기에 시가 내놓은 대책은 다음 달 10억 원을 들여 강하류의 체육공원을 만들겠다는 거였습니다. 이 지경인데 시민단체는 수질 검사도 맡기고 이 기름 덩어리에 대한 분석도 의뢰했는데 너네는 뭘 하냐 해도 이제 검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답변을 얻었어요. 파주시의 담당 부서들은 책임을 미루기 급합니다. 근데 생태하천 부분은 이제 건설과 소관이고요. 일단 오수는 또 이제 하수도과가 있고 저희 부서는 이제 공장 폐수에 대한 부서고 축사 관련은 농축산과라는. 시민들을 위한다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사업들이 관리 소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잘못을 지적하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선심성 사업을 남발하는 지자체로 인해 바라보는 시민들의 심정은 이 물처럼 새카맣게 변하고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 손광균입니다.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젠 세상에 없는 전직 대통령과 그의 오랜 친구는 김광석의 친구라는 노래를 사이에 두고 만났습니다. 또 다른 오래된 두 사람의 친구 역시 오늘 변호사를 사이에 두고 나란히 앉았습니다. 뒷말을 울먹이며 흐릴 정도로 애틋한 관계였다지만 서로 눈조차 마주치지 않았다던 어색한 해우였습니다. 같은 날 서로 다른 친구와 대면하게 되었던 전직 대통령들. 오늘의 한국 현대사는 마치 누군가 미리 모든 것을 설계해 놓은 양 우연과 우연이 겹치고 포개지며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한두 번이 아니었죠. 그가 감옥으로 내려가던 날 세월호는 무트로 올라왔고 새 정부가 출발한 날 귀가하지 못한 사람들은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정부가 4대강을 온전한 모습으로 되돌리겠다고 발표하던 날 구명조끼를 입은 온전한 유해가 발견됐으며 전직 대통령의 서거 8주기를 맞은 날 과거 그의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켰던 또 다른 탄핵된 대통령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정말 우연일까? 지금 당장 독일의 통일은 이 한마디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것은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우연한 실수였습니다. 동독의 여당 관계자가 주민여행 자유화 조치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동독 주민이 서독에 갈 수 있게 됐다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언제부터냐고 묻는 기자들 질문에 당황한 그는 즉흥적으로 지금 당장 이렇게 대답을 했고, 베를린 장벽 무너지다라는 속보가 전 세계로 타전됨과 동시에 동독 사람들은 베를린 장벽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우연이라고 취급된 것은 우연이 아닌 필연이다라는 E.H. 카의 말처럼 그것은 꾸준히 추진해왔던 빌리 브란트의 동방정책과 자유와 통일을 향한 시민의 열망이 축적돼서 마치 우연과도 같은 필연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역사란 그저 우연히 주어지는 것은 아닐 테니까요. 같은 날 서로 다른 장소에서 마주하게 된 오래된 친구들의 모습과 그 배가 올라오던 바로 그날 하늘에 그림같이 걸려있던 리본 구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단순한 논리로는 쉽게 설명하기 어려운 세상사를 두고 이렇게 말하곤 한다죠. 필연은 우연의 옷을 입고 나타난다.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서울구치소 수감 53일 만에 처음 외부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자신의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서 피고인 신분으로 서울중앙지법 법정에 선 것입니다.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은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구치소에서 구입한 핀으로 머리도 고정한 상태였는데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에 대해서도 여전히 부인으로 일관하는 점도 같았습니다. 오늘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먼저 심수미 기자의 리포트를 보시고 법조팀 취재기자, 이 공판을 취재한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태운 미니버스가 서울구치소를 출발한 시각은 오전 8시 40분입니다. 지난번 영장실질심사나 구속수감 때와 달리 경호 차량이 붙지 않았고 교통통제도 없었습니다. 다른 수용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한 겁니다. 약 30분 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버스에서 박 전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구속 이후 53일 만입니다. 남색 계열의 정장을 입고 머리는 플라스틱 집게핀으로 올려 고정한 상태였습니다.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아 사복을 착용한 겁니다. 오전 10시 재판이 시작되고 재판부가 피고인은 나오라고 하자 박 전 대통령이 417호 법정으로 들어섰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이경재 변호사를 사이에 두고 최순실 씨와 나란히 앉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재판 내내 한 번도 시선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시작된 뒤 재판장이 직업과 주소를 묻자 박 전 대통령은 무직이라고 답했습니다. 검찰이 1시간 가까이 18가지 공소 사실을 읽어내려가는 동안 박 전 대통령은 종종 눈을 질끈 감기도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검찰이 추론과 상상으로 기소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18가지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역시 직접 발언을 통해 변호사 입장과 같다며 부인한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최순실 씨는 40여 년 지켜본 박 전 대통령을 재판정에 나오게 한 제가 죄인이라며 울먹거리기도 했지만 박 전 대통령은 3시간 재판 내내 무표정한 상태 그대로였습니다. JTBC 심수미입니다. 예, 서울중앙지법에서 공판을 취재한 백종훈 기자가 지금 제 옆에 나와 있습니다. 자, 백 기자, 첫 공판인데 3시간 정도, 긴 겁니까, 짧은 겁니까? 비교적 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부인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오늘 재판에서 검찰이 주요 혐의 사실만 1시간 넘게 설명을 했는데요. 예. 592억 원의 뇌물 혐의, 그리고 기밀 유출, 블랙리스트 등 이제까지의 모든 공소 사실에 대해 의견을 밝혔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박 전 대통령 측 추측과 상상에 의한 기소다라며 반박을 했고요. 검찰 측이 재반박을 해서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예. 특히 뇌물의 경우에는요.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수수 금액이 1억 원이 넘기 때문에
특가법상 뇌물이 적용되는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양측이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예, 어차피 지금 전 대통령 측과 검찰 측은 절체절명입니다. 예. 그리고 뭐 당연히 뭐 시간이 걸리긴 할 텐데 그러나 이건 뭐 한정된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부도 빨리 신속히 진행한다고 해서 일주일에 3번. 예. 원래 재판부에서 4번까지도 할 수 있다고 얘기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 경우에는 사실 그 변호인들이 검찰 측도 그렇고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네, 기록 읽기에도 벅차다 이런 얘기도 그러게요. 가끔 하고 있습니다. 뭐 아무튼 이제 일주일에 3번으로 정해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내용도 방대하고 검찰 측이나 변호인 측이 향후에 자료를 통한 설명을 예를 들면 뭐 PT 같은 걸 통해서도 하겠다 이런 계획도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의 유영하 변호사가 먼저 포문을 열었는데요. 예.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법정 내 스크린에 띄워서 자세하게 혐의 부인 취지를 밝힐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1시간 반가량의 분량이 될 것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고까지 했는데요. 그러자 검찰 측이 기다렸다는 듯이 한홍재 부장검사도 우리도 PT를 준비 중이다. 같은 날 PT 변론을 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일단 유영하 변호사는 이번 달 중에 좀 촉박하고 다음 달 중에 PT 변론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예. 검찰 측도 변호인이 제안하는 날짜에 맞춰서 PT 변론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예. 앞으로 검찰은 이게 병합 심리가 되기 때문에 특검하고 같이 이제 대응하게 되잖아요. 예. 변호인 측에 대해서. 예. 보통 이렇게 PT로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모양이죠. 중요하고 큰 형사 재판의 경우에는 PT로 변론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아무튼 그 준비도 만만치 않을 텐데 알겠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기존의 최순실 씨 뇌물 혐의 재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병합 그러니까 합쳐서 같이 가게 됐는데 예. 이게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예, 일단 유영하 변호사는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재판 증거와 인물들이 더 많이 모이게 되면 박 전 대통령 측에 불리하다 뭐 이런 이유였는데요. 예. 재판부는 중복신문 등의 염려가 크다 이러면서 병합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 특검 관계자는 이에 대해서 재판 참여 인력이 우리 측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늘어난 셈이다. 이렇게 든든하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예. 특검과 검찰이 함께 재판에 참여해서 협의를 할 수도 있고 각각 수사한 부분에 대해 보완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박 전 대통령하고 최순실 씨도 계속 같이 나오는 겁니까? 재판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를 그건 들어서 다르구나. 이번 주 예. 목요일의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요? 예, 예. 자, 이제부터 재판이 주 3회고 어쩌면 나중에 이게 뭐 시간이 좀 급하다 하면 재판부가 4번까지 유도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김세현 재판장 오늘 주 4회도 재판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예. 특히 오늘 증거로 제출된 진술조서를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153명분의 진술조서가 오늘 증거로 제출됐는데 예. 이에 대해서 박 전 대통령 측이 모두 부동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되면 법정에 다 증인들을 불러서 증언을 들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재판 횟수를 더 늘려야 하고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지금 재판의 기록만 12만 쪽이라고 들었습니다. 방대한 양이죠. 증인도 또 많을 테고. 그래서 지금 구속 기한은 6개월로 정해져 있고 그게 10월 17일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기한 안에 1심 선고가 가능한 것이냐. 만일에 구속 기간을 늘려야 된다면 또 다른 혐의 사실을 추가해야 된다는데 그게 쉬워 보이지는 않고. 예. 어떻게 예상이 될까요? 일단 김세훈 재판장은 최대한 구속기간 내에 선고를 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해왔습니다. 예. 다만 김 재판장이 맡고 있는 다른 재판이 있지 않습니까? 정호성 전 비서관 재판의 경우에는 보석 신청을 기각하고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서 재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 이에 따라서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추가 기소를 하고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그것이 발부가 된다면 구속기간이 6개월에서 더 늘어날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그만큼 재판 횟수도 더 길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만일에 있습니다. 그게 다 안 되면 예. 뭐 이런 경우는 별로 없겠지만 석방이 된 상태에서 1심 선고를 받는 상황도 완전히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는 어렵겠네요. 예,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예. 일반적으로 그 기간 안에 선고를 내리거나 아니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거나 예. 선택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혐의 사실이 18가지나 되고 그걸 다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들도 나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백종원 기자였습니다. 뭐 물의 중요성 이건 뭐 더 이야기할 것도 없고 여러 면에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휴식 공간이 되고 문화 공간이 되어서 잘 관리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 4대강 현장을 찾아서 이 사업을 높이 평가를 했죠. 자서전에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금융위기를 계기로 4대강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경제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뜻입니다. 과연 사실일까요? 팩트체크가 이 주장을 살펴봤습니다. 이와는 다른 내용의 정보 자료들이 여럿 파악이 됐습니다. 4대강 추진 계기와 시점이 중요한 이유는 당시 어떤 의사결정 과정을 거쳤는지를 가늠해 볼 수가 있기 때문이겠죠. 오대영 기자, 우선 자서전 내용부터 좀 살펴볼까요? 시점 가져 나왔군요. 네, 2년 전인 2015년에 발간된 대통령의 시간이라는 자서전인데 560페이지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2008년에 11월 14일 G20 정상회의가 끝난 뒤에 그 상황이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요, 재정 지출을 늘리자는 국제사회 공감대에 따라서 이렇게 조치했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로 금융위기로 경제 위축이 돼 있다. 그래서 부처에 경기 부양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라는 게 2008년 11월의 일이고 12월에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4대강 사업을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4대강 사업이 금융위기 극복의 일환으로 추진이 됐다는 의미고요. 또 처음부터 대통령 자신이 구상한 게 아니라 자문기구에서 올린 보고로 시작이 됐다. 이런 뜻으로 읽힙니다. 네. 실제로 MB정부에서는 당시에 4대강 사업이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이라는 점을 홍보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4대강 사업을 두고 그린 뉴딜이라는 표현까지 썼던 걸로 이제 기억을 하는데, 근데 이런 자서전에 나온 내용과는 좀 다른 사실들이 드러났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국토해양부의 당시 내부 자료를 보면요, 시점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전 대통령의 말대로라면 2008년 12월 국가균형발전위의 보고로 처음이 시작이 됐으니까 그 전에는 4대강 사업이 추진이 전혀 되지 않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해 9월에 이미 국토해양부에서 구상에 들어갔습니다. 종합정비 기본 구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정부 차원에 그러니까 준비가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 10월에는 국토부 산하의 국가 하천 종합정비 TF가 생깁니다. 이건 4대강 추진을 위한 담당 실무기구로 밝혀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2008년 12월에 보고를 받고 결정을 했다는 그 자서전 내용과는 좀 달리 그 전부터 이미 정부 차원에서 4대강 관련해서 추진을 하고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군요. 그렇죠. 보고가 있기 석 달 전부터 구상이 나왔다는 거고요. 이 기구가 11월에는 또 이름이 바뀝니다. 4대강 종합정비 TF. 이때부터 4대강이라는 단어가 공식적으로 기구에 들어갔습니다. 물론 이 TF가 연구만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TF에 누가 들어가서 활동을 했느냐, 이걸 한번 파악해 봤는데요. 민간 건설업체 3곳이 참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업체들은 그 이후에 4대강이 실제로 추진되자 사업의 주체로 선정이 돼서 계약을 맺고 참여를 했습니다. 따라서 TF가 처음부터 사업 실행을 전제로 만들어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정부는 금융위기 대책을 수립하기 전부터 4대강 실행을 전제로 한 TF를 꾸렸던 것이죠. 네, 그러니까 금융위기 극복의 일환으로 4대강 사업을 추진했다고는 보기 어려운 근거고, 근데 원래 이제 후보 시절의 공약은 한반도 대운하였는데요. 이게 이제 좌절이 되니까 이걸 4대강으로 바꿔서 추진을 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대선 공약은 한반도 대운하였고요. 하지만 여론이 좋지 않자 취임 직후 2008년 6월에 대운하 포기를 선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넉 달 뒤에 4대강 TF가 아까처럼 만들어졌는데, 그런데 이 자서전에는 대운하와 4대강이 하천 정비 계획 차원에서는 유사한 점이 있지만 별개의 사업이라는 걸 자서전 곳곳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정부의 문건과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좀 다른 내용들이 나타나는데요. 예를 들어 이겁니다. 대통령실이 대운하 재추진 가능성을 대비하라고 지시를 했다라거나 분위기가 좋아지면 대운하 추진, 2009년 2월에 국토해양부 자료고요. 또 2013년 7월에 뒤늦게 감사원의 결과 보고서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운하를 염두에 두고 마련했다라고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 4대강 사업이 금융위기 대책 전부터 시작이 됐고 무산된 한반도 대운하를 감안한 사업이었다는 것이 정부의 자료가 말하는 사실입니다. 네, 결국 둘 다 이제 자서전 내용과는 좀 차이가 있군요.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치부의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첫 번째 키워드를 열죠. 첫 번째 키워드는 사회에 불만 없습니다입니다. 누구 얘기입니까? 네, 오늘 노무현 전 대통령의 8주기 추도식이었는데요. 장남인 노건호 씨의 헤어스타일이 관심을 끌었습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는데 기자들도 추도식 장면을 보다가 뭐지? 대체 왜지라는 궁금증을 가졌습니다. 노건호 씨가 이에 대해서 바로 해명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헤어스타일의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의사표시도 아니고 사회에 불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종교적인 의도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최근 좀 심하게 탈모 현상이 일어났는데 방법이 없었습니다. 본의 아니게 속살을 보여드리게 됐습니다. 예, 보통 머리를 박박 밀으면 사회에 불만 있냐는 소리를 들었는데 없다고 했고요. 그럼 대체 왜 탈모냐에 대해서는 스트레스가 좀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도 사회 불만 있으면 머리를 밉니까? 회사 내 후배가 밀었었는데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조직에 불만이냐. 그렇습니까? 예. 우리 회사입니까?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표정은 좀 밝네요. 2년 전엔 굉장히 좀 무겁지 않았습니까? 예, 딱 2년 전이죠. 6주기 추도식에 당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참석을 했는데 이때 분위기는 사뭇 달랐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기밀문서를 뜯어서 읊어대고 국정원을 동원해 댓글 달아 종북몰이 해대다가 아무 말 없이 언론에 흘리고 불쑥 나타나시니 진정 대인배의 풍모를 뵙는 것 같습니다. 저때 저 발언은 완전히 작심하고 했던 그런 발언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2년 전에 비해서 이제 상황이 바뀐 것은 물론 이제 정부가 바뀌었습니다. 어쨌든 그때의 그 분위기, 오늘의 이 분위기는 이해는 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충분히 마음이 이해가 가는 상황이었고요. 노건호 씨가 탈모를 언급하면서 오늘 하루 종일 네티즌들의 관심을 끌었는데 또 상반된 두 쪽의 흐름이 나왔습니다. 우선 2년 전 사진과 비교를 했을 때 저 많던 숱이 2년 만에 삭발을 할 정도냐라면서 탈모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켰다라는 평가도 있었고요. 또 오늘 노건호 씨가 지금은 머리가 나고 있다라고 말해서 탈모인들에게 희망을 줬다 이런 평가도 있었습니다. 그런가요? 어쨌든 노건호 씨는 마지막에 오늘 같은 날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막걸리 한잔 하자라고 했을 텐데 라며 보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은 사실은 머리숱이 굉장히 빽빽한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그 아버지를 닮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보기에. 두 번째 키워드는요? 두 번째 키워드는 우리는 누구인가인데 여기서 우리는 자유한국당을 얘기합니다. 오늘 자유한국당 초선 의원 약 20명이 모임을 가졌었는데 여기에서 다양한 얘기가 나왔는데 우선 이철규 의원의 경우 당의 정체성이 의심스럽다면서 보수라고 하는데 우리가 자유와 민주의 가치를 제대로 추구해 왔는가라고 반성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반성의 방향이 점차 고조되다가 친박을 배제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갔는데요. 정유섭 의원의 경우 당에 친박 상황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친박 핵심들은 2년간 초야에 묻혀서 좀 관망해달라.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왜 2년입니까? 총선 전? 지금 당권에도 친박이 도전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좀 숨어달라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 자유한국당의 초선 의원들이 꽤 많습니다, 사실은. 지난번에 이제 공천 때 좀 바뀌어서. 근데 이제 친박 배제, 이게 초선들의 통일된 의견입니까? 자유한국당 107명의 의원 중 초선이 44명입니다. 초선들은 사실 대부분 예전에는 친박으로 분류됐었는데요. 지금은 분위기가 많이 바뀐 모습입니다. 그때 이제 친박 주도로 공천을 했으니까. 그렇습니다. 비례대표는 다 친박이라고 봐야 됐고요. 그런데 오늘 모임이 공개됐을 때는 친박을 배제하자. 초선 의원들 스스로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나중에 기자들을 빼고 비공개로 전환되자 일부 친박들의 반발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분위기는 친박 의원들이 지금 대놓고 목소리를 못 내는 상황이다. 이런 걸 시사하는데요. 최근에 자유한국당 분위기는 친박 의원들이 이제 친박의 개판은 없다. 또는 나는 친박이 아니다. 이런 말을 자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를 보죠. 마지막 키워드는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나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국민의당인데요. 얼마 전에 김동철 원내대표가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 통합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꺼냈다가 바로 그랬죠. 당내에서 반발을 사게 됐습니다. 예. 오늘 박지원 전 대표도 같은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반대를 했었는데요. 직접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기여한 바는 있지만은 정체성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통합을 할 수 없다. 네, 그런데 이번에는 민주당과의 통합 얘기가 나왔습니다. 예. 최근에 정대철 고문 그리고 권노갑 고문, 이른바 동교동계 원로들이 민주당의 김민석 전 의원을 만났습니다. 내용은 협치를 주로 얘기했다고 하는데 사실 통합까지 나가는 것 아니냐, 이런 정치권의 해석이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뭐 통합, 합당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할까요? 예. 아직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가 정대철 고문에게 들어오기 전에 물어봤는데 예. 당시에 협치만 얘기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추미애 대표가 하는 바에 따라서 통합이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예. 가능성을 시사를 했고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바른정당 쪽으로 또 민주당 쪽으로 합당할 쪽이 양쪽 길이 열려 있지만 사실 혹시 나눠지는 건 아니죠? 그런 분위기는 현재까지는 아닌데 예. 당내에서는 양쪽을 선호하는 의견은 나뉘어져 있습니다. 예. 그런데 어떻게 보면 홀로 서기가 어려운 당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안철수 전 대표, 그러니까 전 후보의 입장이 좀 궁금해지는데 혹시 뭐 통화라든가 그런 건 못 해봤습니까? 예, 오늘 전에는 못 해봤고요. 예. 최근에는 이제 자강론을 계속 얘기를 해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네, 중부지방에서 시작된 비가 남부지방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비는 내일 아침에 그치겠고 낮에는 다시 덥겠습니다. 예. 오늘 끝나고 페이스북을 통한 소셜 라이브는 사회부 기자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회부 기자들이 오늘 굉장히 바쁜 날이었죠. 박 전 대통령의 공판도 있었고 또 최근 나오는 검찰개혁 문제도 있고 해서 몇몇 기자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기대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건 지금 바로 너 안에 있어. 그렇게 더 견뎌낼 수 있다면 이곳에 너의 모든 걸 맡겨봐. Holding you Isn't you real flaws in you. 천천히 더 천천히 너 맘속엔 강한